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양가 상한제 27개 동이 발표를 했습니다. 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공급이 안 된다, 더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정부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들려고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나타나는 효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진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어요. 이제 5회 발표를 했죠. 아침에는 상한제 핀셋 몇 곳 지정이 될까, 광명, 과천도 가능성이 있는지 안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11시 45분 이후에 보도 가능합니다. 자, 11월 6일 오늘자로 11시 45분에 발표를 했는데 지역을 보면 이제 개포, 대치, 삼성, 압구정이 분양하나요? 조합 설립인가 됐는데도 없는데 왜 압구정동이 들어갔는지,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 뉴타운, 한남동, 보강동, 그리고 성동구의 성수동 1가. 그러니까는 분양 예정인 곳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게 아닌 지역들도 지정이 돼 있죠. 도곡동에 분양할 게 지금 뭐가 있죠? 압구정동 없죠. 역삼동 다 끝나지 않았나요? 개나리 아파트 요번에 역삼 아이파크를 마지막으로 분양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갔는지. 여하튼 간에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돈이 몰리는 곳에 굉장히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한 정도, 그 정도밖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관심 있는 곳에 경고를 날린 정도입니다. 어떻게 김현미 장관이 아마 또 전문가들한테 어디가 좋은지 꼭 컨설팅 받은 사람 같아요. 이제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는 지역은 다 지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용 지역에 대한 지정을 왜 했냐? 그동안에 불확실하고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돈이,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딴 게 아니고 너무 시장을 잘 알고 있죠.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거는 정부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저금리와 유동성을 막아야 되는 거죠, 결론은. 그쵸? 어느 지역을 막는 게 아니라 저금리와 유동성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저금리 유동성을 그러면 바꿔서 정책이 막을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떠한 것도 저금리 유동성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이 백약이 무효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지금 현 정부가 기존의 어떠한 정부보다도 가장 강력한 규제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금리와 유동성에. 이게 답이에요. 어떠한 정책도 백약이 무효다. 그리고 분양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저금리와 유동성은 굉장히 많은데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집을 못 팔게 해놨죠.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분양하는 쪽에 있어서는 기회죠, 기회. 시장에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주택들은 매물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분양으로 인해서 높게 분양을 하더라도 당연히 잘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물량이 부족하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최근 분양 물량 분석 한번 해볼게요. 참 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인지 그냥 경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경고에 불과하다. 최근 분양 물량 분석을 하면,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이거는 이제 아파트 투유라는 데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자, 잠원동 74-1번지 르엘 신반포 센트럴, 총 규모가 596세대 중에
135세대 일반 분양이에요. 그리고 자, 서초그랑자이는 1446세대 중에 일반 분양 174세대밖에 안 됩니다. 자, 174명이 일반 분양을 싸게 받기 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과연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르엘 대치 31세대 일반 분양이에요. 273세대 중에.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역삼 아이파크 65대 1. 결론은 여러분들이 분양을 아주 싸게 받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경고에 불과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분양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언론에서도 로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수의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아니에요. 분양하는 세대는 굉장히 미비하죠. 왜 이런 정책을 쓰느냐? 시장에 대한 경고일 뿐이다. 시장을 못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과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공존을 하는데,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 체계에 의해서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일부 유튜버들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상승 요인은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말하는 금리인데, 금리와 유동성인데, 이 금리와 유동성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정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저금리와 유동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무 설명이 안 되는 그 거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하더라도 돈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결론은 문제가 저금리와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 잃은 돈, MMF 예약에 예금에 한 달 새 22조 몰려 11월 6일. MMF 이자 얼마입니까? 한 달 새 22조가 몰렸습니다. 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돈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이 돈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래서 막 집값이 뚝뚝 떨어집니까? 자, 인구론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막 갑자기 우리나라가 5천만 명에서 막 3천만 명으로 줄어요? 아니에요. 일본 열도 가라앉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일본 전쟁이 일으켜야겠네요. 가라앉으니까. 아주 쬐끔씩. 인구가 주는 것도 아주 쬐끔씩. 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 인구만 하더라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여러분들 너무 출생, 사망 이걸로만 따질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을 좀 보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떨어지길 바라고 하는데 돈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돈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격이 뚝 떨어진다? 아니에요. 망하면 떨어지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과 경기가 조금 축소된 것과 망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 성장률이 만약에 100을 성장을 했어요. 100을 성장을 했는데 이 100을 성장하는 과정에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올랐는데 이 성장률이 30밖에 안 돼요. 3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성장률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나라가 침체를 걷고 있는 것은 이런 100%의 성장을 계속하다 이렇게 조금 성장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역 수지는 92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흑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 경기 안 좋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장률 자체가 줄어든 거죠. 수입차 8,000대, 월 8,000대 판매. 뭐 그랜저 사전 예약 장난 아니던데요. 벤츠뿐만 아니라. 자, 이거 침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92개월 연속 무역 흑자 및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유동성이 증가하고 무역 흑자는 지속하고 있어요. 흑자 비율이 감소하다 보니까는
나라에서는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그런 성장률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중국이 막 15% 성장하다가 7.5% 성장하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왜 계속 경기를 살리려고 하죠? 성장률을 유지하려고. 자, 주력산업 저성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력산업이랑 지금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로 인해 가지고 경기 부양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률이 너무 낮고 물가가 너무 낮으면 소비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 계속 떨어지면 소비가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이 돈을 계속 풀어갖고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유동자금이 생산성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게 목표죠, 정부에서는. 경기가 저금리고 저성장이고 저물가다 보니까는 이런 돈을 풀어가지고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를 없앨 수 있는 경기 부양,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돈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이유는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자체는 생산성이 없고 그냥 여기서 나라에 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넘어가면서 가격만 올라가는 생산성이 없는 상품에 대한 폭탄 돌리기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근데 생산의 3요소에서도 당연히 부동산이 들어가죠. 노동, 자본, 토지. 그렇죠?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생산성 없는 부동산의 유입 자금을 차단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생산해내 가지고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아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죠. 어떤 쪽에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냐면은 세대 간의 또는 계층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 사회적인 갈등을 발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근로 의욕도 많이 상실이 되고 어디선가에서는 흉측한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불로소득을 나라에서는 굉장히 없애려고 하고 불로소득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높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매물은 부족하게 되고 신규 분양 시장은 화랑을 띠게 된 거죠. 공공택지를 급기야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공공택지 개발을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시간적 차이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규제를 계속하고 계속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강남을 대체하거나 지금 27개 동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지역을 대체할 만한 투자처가 생산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핵심 지역 상승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론은 핵심 지역 공급 늘리지 않으면은 기존 주택은 계속 상승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가 27개 동 핀셋으로 지정되고 또 가격이 오르고 또 이곳을 피해서 흘러가는 자금들도 있겠죠.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지정하겠죠. 그래도 시장은 저금리의 자금의 유동성을 결국은 이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유지되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 금리가 급상승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을 때는 한번 저희랑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한번 다른 방법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논할 때지만은 지금은 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기조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정부는 왜 규제책이 필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